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외를 방문한 적 없는 상태에서 엠폭스에 감염된 사람이 또 나타나 환자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10번째 환자는 대구에 사는 내국인인데 최근 3주 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감염원 확인과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철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력한 양간지풍으로 인해 부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쳐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가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진전이 더뎌서 강원도의 지중화율은 1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과 LG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음을 인정한 최종 판단입니다.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해서 몰카용 초소형 카메라 수천 점을 반입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휴대전화와 탁상시계, 안경과 손목시계는 물론 달력에까지 몰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화산 분화로 화산재가 500k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퍼지는 등 60년 만에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재는 최고 20km 상공까지 치솟았고 인근 마을에는 화산재가 12cm나 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많은 피해를 남긴 이번 강릉 산불은 강한 바람에 부러진 소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마다 양간지풍으로 불리는 강풍이 부는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산불이 발생한 적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강릉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산림당국과 한전은 높이 15m 소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전선을 덮쳤고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 산불 최초 발화 지점 인근입니다. 나무들 사이로 전신주가 설치돼 있고 전선은 위태롭게 나뭇가지들과 바짝 붙어 있습니다. 전선이 원인으로 밝혀졌거나 추정되는 산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2019년 고성 산불도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됐고 축구장 250개가 넘는 면적을 태운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도 고압선 절단이 원인이었습니다. 바람 불면 부러질까 봐 겁나고 불날까 봐 겁나고 하얗고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항상 안고 살아요.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가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진척은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 지중화율은 10%를 겨우 넘어 서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탓만 합니다. 지중화를 하려면 한전과 지자체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인하가 많고 재정 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많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봄철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대형 산불이 반복되는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해안 쪽에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송전선로들은 상당수가 지중화되어 있어요. 위험 요인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중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신주 주변 나무를 베어내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한전이 정전 사고 등이 우려될 경우 수목을 제거할 수 있지만 지자체 허가나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한계가 많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전신주와 나무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번에 산불이 난 강릉 경포 일대는 대표적인 동해안 관광지인데요. 그래서 유난히 펜션이 많고 그만큼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 보상이나 지원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동해 해변 옆 펜션 단지가 시커멓습니다. 바다 방향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을린 건축 자재뿐 건질 게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복구비 지원은 다소 어려울 전망. 일부는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됩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누구나 숙식비를 포함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의 경우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장은 추후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숙박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역시 들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 등기가 없잖아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죠? 증빙 자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토대가 돼야 되고 기본은 등기가 있어야,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산불 원인 책임 소재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1차 감식 결과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며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 고압선 불꽃이 원인이지만 과실로 잡히지 않아 형사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강풍에 따른 전선 난선으로 산림 1260헥타르가 불에 탄 속초 고성 산불 역시 마찬가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은 1, 2심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손해배상 역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20여 가구는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고 주민들은 이자 부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을 지었고 그리고 다시 장비를 나서서 참여 현장을 뛰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456만 원 정도를 지금 매일 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복구비부터 책임 소재에 따른 보상과 앞으로 있을 국민성금 배분까지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회복까지는 이번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시벨루치 화산 분출로 마을이 화산재로 뒤덮이며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산의 강력한 분화는 끝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주택과 자동차, 도로까지 온 마을이 두꺼운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시벨루치 화산 분출로 마을은 갑자기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화산에서 50km가량 떨어진 클루치 마을은 무려 12cm의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불도저가 길을 내지 않으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마을은 화산재 더미에 갇혔습니다. Дороги ужасные от слова совсем. Детей везти в сад вообще очень тяжело.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재는 최고 20km까지 치솟았고 500km 떨어진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화산재가 6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로 떨어지며 인근 마을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차단됐고 항공기 운항 위험을 알리는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화산지진연구소는 강력한 분화는 끝났지만 추가 분화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Извержения очень сильные. Ясно, что оно сейчас будет идти на спад. Это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ое поведение для Шивелуча. Довольно короткая максимальная фаза, интенсивная, и дальше.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일대는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합니다. 여기에 160개의 대규모 화산군이 있고 이 가운데 활화산만 2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최근 해외를 방문한 적이 없는 국내 엠폭스 확진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국내 엠폭스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환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엠폭스 검사를 받고 싶다고 문의해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3주 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은 없지만 잠복기 내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도 확인돼 검사를 진행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원 확인과 접촉자 조사를 시행 중입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해 5번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됐거나 이와 관련된 환자였지만 지난 7일 확진된 6번 환자 이후로는 모두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신체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검진도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20대에서 70대까지이며 검사 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합니다. 빠르면 2년 뒤인 2025년부터 20살에서 34살 청년층에 우선 도입하고 연령층을 단계별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곰치와 명이나물 등의 산나물과 닮은 독초를 먹고 장염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독초를 섭취하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 미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는 모두 2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봄철인 3월부터 6월 접수된 것이 85%를 차지했는데 꽃이 피기 전엔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산나물과 닮은 대표적인 독초로는 동이나물과 여로, 박새 등이 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구글이 경쟁사의 게임 출시를 막아서 이 4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구글은 현재 앱 거래를 중개하는 앱마켓,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 중인데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장 지배력을 남용을 해서 구글이 경쟁사를 견제해 왔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건데요. 국내 이 앱마켓 경쟁사죠.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게 이 원스토어에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유도를 했던 겁니다. 네. 이 구글은 첫 화면 등 눈에 잘 띄는 구역에 이 게임을 배치하는 이 피처링, 그리고 이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는 조건 등을 걸어서 이 게임사들에게 이 독점 계약을 이제 유도를 한 건데요. 네. 게임사들 역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구글과 이 조건부 거래를 했고요. 결국 국내 주요 게임사 11곳의 대형 게임 94%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넷마블의 리니지2, 또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M과 같은 이 대형 게임들은 구글이 또 특별히 중점 관리 대상으로 딱 삼았기 때문에 이 게임들은 아예 원스토어에서 출시 자체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 원스토어는 유료 구매자, 게임 유료 구매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시장 점유율 역시 이 기간에 절반 넘게 급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구글은 게임 유료 구매가 30%가량 늘었고 이 앱마켓 시장 점유율 역시 1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고 또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의 혁신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구글에 대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국내 이용자들이 구글 측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면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또 9년 만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작은요, 지난 2013년 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이때 이 미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 각국의 전화, 이메일 등을 이제 무작위로 수집했다라는 내용의 폭로가 나오면서 그때 받았던 정보가 구글로부터 이 해외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도 구글에게 이 제3자의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모두 소송 자체도 적법하고 또 이 구글이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역시 같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또 미국 법상 이 비공개 대상이더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또 이 법 내용 취지에 이것이 부합을 할지, 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보다 외국 법령 존중이 더 우월한지 등 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함께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원고 측은 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구글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구글은 이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를 이용자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 아무리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국내법을 따라라라고 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고농도 황사 때문에 깨끗한 하늘을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요. 역시 황사 소식이 큰 관심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요일부터 시작된 황사, 이 사흘째인 오늘까지 지금 사실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이 황사가 이번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지난 12일 위성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천리안 위성이 지난 12일 촬영한 우리나라 주변의 모습입니다. 네. 이 노란색이 황사고 붉은색으로 조금씩 보이는 게 이 안개와 연무를 보여주는 건데요. 노란색 황사가 한반도 전체를 앞서 뒤덮었고 또 다른 황사가 또 한반도에 유입되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황사는요, 지난 10일과 11일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황사가 덮쳤던 중국에서는요, 37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중국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황사로 뒤덮였을 정도였는데요. 이런 대규모 황사 발생이 올해만 벌써 8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몽골 초원이 벌써 이미 바짝 메마른 상태고 거기에 바람까지 거세지고 있어서 올해는 10년 만에 황사 발생이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암울한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 봤지만 중국은 그냥 먼지 수준이 아니라 빗자루로 길을 쓸어야 하는 수준까지 황사가 심각한데, 자, 우리나라도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와 황사를 같은 걸로 봐야 합니까? 네, 이 우선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0마이크로보다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거는 미세먼지라고 하고, 그보다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가진 작은 먼지들은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죠. 네. 그런데 황사는 크기가 아니라 토양 성분으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흙먼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황사는 발생 원인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미세먼지는 크기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황사를 만약에 크기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한 4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먼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보다는 오히려 미세먼지 비중에 영향을 더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전국 모든 곳에서 매우 나쁨을 보이는 중에도 초미세먼지는 보통으로 나타난 지역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예. 이게 평소에 원래 초미세먼지 비율이 높은 거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먼지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거가 많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원래는 항상 더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초미세먼지 비율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황사에 의한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흘째 이어지던 황사가 지금 오후 들어서 대기 확산이 조금 원활해지면서 해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이번 주 후반은 하늘이 답답하니까 마음까지 답답한 그런 주였는데요. 해소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네, 이 3위는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로 한 단계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주춤하면서 사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이 엠폭스의 지역 감염 사례가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 지역 감염 추정 사례만 5건입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됐거나 또 이와 관련된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7일 확진된 6번 환자부터는 모두 첫 증상이 발현되기 3주 전 안에 해외를 나간 기록이 없는 등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요, 이 엠폭스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위기경보를 격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엠폭스는요, 잠복기가 한 3주 정도 된다고 해요, 길게는. 그리고 또 피부 발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좀 의심 증상이 보이거나 한다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1339죠. 여기 콜센터에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엠폭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르게 호흡기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밀접 접촉으로만 전염되는 특성을 가졌잖아요. 그만큼 대규모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 사실
그 위기 경보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이 방역 당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치명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우리나라에는 치료제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이 2위인데 누리호 3차 발사의 정확한 날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일이 다음 달 24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발사 예정 시간은요, 오후 6시 24분에서 전후로 앞뒤 30분이라고 이제 고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앞선 발사들이 저희가 오후 뭐 4시, 5시쯤에 발사를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그거랑 다르게 완전 밤 약간 저녁 해질 때쯤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늦게 발사하는 이유는요. 누리호에 탑재되어 있는 위성 때문입니다. 아, 실제 위성이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 주 탑재 위성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이게 임무 수행 궤도를 550km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550km에 안착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대, 지구에 돌아가는 자전 속도와 봤을 때 최적의 시간대가 오후 6시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발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매일 지구 주위를 15번 돌면서 뭐 해수면과 산림 변화를 관측하고요. 또 근지구 궤도의 우주 방사선, 또 영상 레이더 기술 검증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차세대 소형위성 1호는 지난 2018년 미국 민간 발사체에 의해서 발사가 됐었는데 2호는 누리호를 타고 우주로 우리 손으로 개발해서 우리 발사체로 말 그대로 우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발사는 3차 발사는요. 앞선 1, 2차와 좀 다르게 이 실제 위성을 싣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발사체의 진짜 역할을 수행하는 첫 발사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함께 큐브위성 7개가 더 실리는데 전문 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 4개와 또 민간 스타트업이 개발한 큐브위성 3개가 실릴 예정입니다. 네.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있는 상태고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단부에 탑재하고 있는 8기의 위성 역시 최종 환경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위성은 5월 1일이나 2일쯤에 나로 우주센터에 입고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후 3주 동안 총 조립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네, 약 이제 뭐 한 달하고 10일 남짓 남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1위 소식은 아무래도 산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풍이 예고됐었던 지난 10일이죠. 어김없이 강풍과 건조경보에 이제 맞닿아져서 강원도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초속 30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이 불다 보니까 소나무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고 주변 전선을 건드리면서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이 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이 산불 발생 신고가 들어온 지 한 2시간 정도 만에 산불 대응 단계 3단계가 발령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빠른 산불 확산 때문에 헬기 투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풍에 헬기도 뜰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안전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바람이 많이 불 때 헬기가 뜨면 물을 이제 불이 난 곳에 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하는 방향에 가질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진화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확산을 계속 이어가던 산불이 그나마 다행히도 오후에 바람이 잦아들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8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강릉 산불로 1명이 숨졌고 주택이나 펜션 125채가 피해를 봤고요. 뭐 강릉 방해전과 사찰 일부 등의 그 문화재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 강릉 산불도 또 화풍으로 불리는 양간지풍이 불면서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4월에 좀 많이 영향을 주는 만큼 아직까지는 그 양간지풍 영향권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책이 없을까요? 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 뭐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또 대형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산불 이후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강풍에 헬기가 뜨지 못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우선은 그중에서 지상 진화 작업을 할 때 쓸만한 이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소방차보다 3배나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나무나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는 비포장 산길을 잘 달릴 수 있고 또 지면하고 차체 사이의 높이도 높기 때문에 일반 진화 차량보다 3배 넘게 험악한 산도 잘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를 잘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고성능 이 진화차를
지난 합천 산불 때 진화 네. 현장에 투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해가 지는 오후 7시 기준으로 진화율이 고작 3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투입되고 또 적은 양이지만 비도 잠시 내리면서 다음 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진화율이 9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불을 잡는 데 고성능 진화 차량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차 한 대당 7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보급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이 고성능 진화 차량은 3대 정도인데 산림청장은 올해 연말까지 이 예산을 확보해서 18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확보된 차량은 동해안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강풍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초대형 헬기도 필요한 상황이죠. 이 초속 30m 강풍을 만약에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요, 136km라고 합니다. 이 고속 136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담수량, 그러니까 헬기에 담아내는 물의 양이 3,000리터 이상으로 아주 큰 대형 헬기나 초대형 헬기를 띄워야지만 산불 진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 헬기 가운데 8,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초대형 헬기는 7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늘려서 산불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전문가가 산불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헬기도 그렇고 소방로나 무인 소방시설 같은 대책까지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국적 통신장비 회사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조 원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삼성과 LG 등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퀄컴은 이동통신 산업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이동통신의 핵심 부품인 모뎀 칩세트를, 다른 칩세트 제조사에는 특허권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산업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신 다른 제조사들이 특허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퀄컴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칩세트 경쟁사의 특허권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삼성, LG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퀄컴이 보유한 특허권을 쓰도록 이른바 갑질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에 과징금 1조 300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퀄컴은 공정위 결정이 한국 기업들과 윈윈 관계를 무시한 거라며 불복하면서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이 약속에 따른 의무를 회피했고 휴대전화 제조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는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1조 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퀄컴이 갑질로 칩세트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활동을 어렵게 했고 나아가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 제재가 7년 만에 확정되면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맺은 특허권 계약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퀄컴이 시정명령을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는 챗 GPT 같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도 명확히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올해 6월까지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는 챗GPT 등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정부 문서, 보도자료를 학습시켜서 정부 전용 AI를 만들어 이를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까지 데이터 수집 AI 학습 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숙박업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이른바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중국산 몰카를 5년 가까이 밀수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잘 정돈된 책상이지만 무려 10개의 눈이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탁상시계, 안경과 손목시계, 거기에 달력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두 세관 단속에 걸린 중국산 몰카로 업체는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해 밀반입했습니다. 톡송업체를 들어오는 자가소비용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톡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 분명히 적힌 목록만으로 통과하는 제도입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아닌 생활용품으로 속여서 전파법에 따른 검사도 피해갔습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거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정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업체 두 곳이 밀반입한 몰카와 녹음기는 확인된 것만 4,900여 점. 렌즈 크기가 1mm 정도로 아주 작고 스마트폰 원격 제어로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거로 나타났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 스마트폰입니다. 이 렌즈가 아니라 스피커가 있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어느 곳에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부품 형태로도 유통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크기도 매우 작고 이 전자 부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일상생활용품에 넣어서 위장을 하게 된다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관은 업체 두 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한 곳을 검찰에 넘기고 제품 2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또 중앙전파관리소에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파기와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우리 선사 문화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울산 반구천 일대 암각화와 조선 한양을 지키던 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와 한양의 수도 성곽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내려면 잠정 목록과 우선 등재 목록, 등재 신청 후보, 등재 신청 대상 등 4단계의 국내 심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반구천 일대 암각화는 올해 7월쯤 국내 마지막 절차를 밟을 전망인데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최근 암각화의 보존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Here in San Francisco, we're also driving without a human driver in the driver's seat in all of the city, including its densest parts. Here's another one. It suddenly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and we were bamboozled. Why? And it turns out, like
It looked like the door was closed, but it wasn't completely closed. So the car probably was doing what it was supposed to do, but no one could figure out what was going on. And in the meantime, there was a big backlog of cars behind it that couldn't get around it. We do take flow of traffic seriously, and we also take seriously, prioritizing actual safety, of the environment and riders as well. So what I can say is there's layers and layers of safety in depth that has been designed here, and multiple mitigations in place, and we are testing extremely thoroughly. The unexpected stops are absolutely an issue. What it's more or less telling you is that the vehicles have not quite yet figured out how to operate in tremendously complicated environments. A little bit of a problem where we got dropped off on the way out by Cherry, who chose to drop off at a bus stop, unfortunately, when a bus was rolling up, and that caused some commotion at the bus stop. So that could have gone better, but Cherry did a good job navigating around a couple of situations you see in San Francisco with cars parke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We still have work to do, but it's improving at a pretty rapid rate, and that's one of the beauties of this kind of technology. It's not just the pickup and drop-off experience will get really fine-tuned and elegant over time, but also the safety continues to improve and the smoothness continues to improve. The human-likeness, how human-like the maneuvers are. 남태평양의 섬 타히티에서 방랑자 생활을 했던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 누구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폴 고갱의 대표작과 생애, 그리고 가슴 아픈 사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폴 고갱 정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면서요? 네, 폴 고갱은 페루와 타히티를 포함해서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작업하던 방랑자이자 또 타고난 예술가였습니다. 이 고갱은 184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한 곳에서 지내기보다는 방랑벽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일찍부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페루에서 잠시 이민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페루에서의 기억이 이 고갱에게는 평생 나를 사로잡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렬하게 남습니다. 네, 또 17살 무렵부터 선원 생활을 하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몇 년 후 파리에 다시 돌아온 고갱은 지인의 소개로 증권 관련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그 프랑스에서 인상주의 화풍이 대두되면서 큰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는데요. 고갱은 미술품을 좋아해서 조금씩 작품을 사서 모으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드가와 피사로 등의 대가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전시에 출품을 하기도 하고 또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림을 좋아해서 그냥 그리게 되면서 화가의 길을 걸은 그런 재능이 많은 화가였지 않나 싶은데요. 당시에 프랑스의 인상주의 사조가 유행했다고 하셨는데 고갱도 이 인상주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고갱 또한 주변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초기에는 인상주의 기법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점차 인상주의 화풍에서 벗어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법을 확립하기 때문에 후기 인상주의로 분류가 됩니다. 이 고갱이 마르티니크라는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인도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접한 이국적인 인도의 전통 미술에 매료되면서 자신이 속해 있던 유럽 미술 화풍에 대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네, 이때부터 인상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은 역마살이 정말 제대로 낀 작가가 바로 네. 고갱이었는데요. 그런데 고갱이 여행한 나라 중에서도 특히 타히티를 좋아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고갱에게 타히티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요. 이 고갱이 마르티니크나 파나마 등의 지역에서 만났던 이국적인 전통과 예술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과 문화에도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고갱은 당시 유럽에서 성행하던 화풍이 인공적이고 또 너무 외적인 묘사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반대로 원시 미술에 대해서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법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유럽에서 습득한 것들과 이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타히티로 떠나게 되고요. 예. 1895년 이후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히티를 포함한 비문명권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저 고갱이 타히티 그리고 페루 이런 데서 지냈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 지낸 화가들이 그린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인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작품이 대표작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타히티에서 영감받아서 그린 작품들이 잘 알려져 있죠. 네, 그중에서도 타히티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네, 작품에는 2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검은 머리와 붉은 색감의 옷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 고갱은 타지에서 만난 여인들을 모델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이국적인 화풍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나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왼쪽에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나른해 보이는 모습과 해변가의 배경이 잘 어우러지는데요. 반면에 오른쪽의 여인은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게 좀 더워 보이는 복장이죠. 이때 타히티가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인데요. 근데 그 여파로 이런 복장 같은 문명들이 마구 밀려 들어왔을 겁니다. 네,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모습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일렁이듯 리듬감 느껴지는 선들과 색감이 표현되어서 이 열대지방의 더운 느낌이 물씬 나는 작품입니다. 네, 1891년에 그려졌고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갱은 그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찾아다녔던 사람인 것 같은데 늘 행복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갱이 한때 증권 관련 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했을 때 사실 가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5명의 아이와 아내가 있었는데 이 작가로 전향하면서 생계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아내와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근데 결국 고갱은 아내와 결별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꿈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고갱이 타히티에 머물고 있을 때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거든요. 네. 이 편지 내용은 고갱의 딸이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고갱은 크게 자책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고갱의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요. 이 가족의 비보뿐만 아니라 타히티에서 작업은 했지만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도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 고갱은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약 1달간 그림 하나를 그리게 되는데 1897년에 제작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가로로 굉장히 긴 작품인데요. 이 한 폭의 캔버스 안에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배경은 어둡고 좀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 누워있는 아기가 보이고요. 이 중간 부분에는 젊은 나이로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가장 왼쪽에는 나이가 든 노인이 앉아 있는데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생애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이 고갱은 작품에 주로 여성들을 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작품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생애 주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작품 속에 인간의 생을 담았지 않나 싶은데요. 딸의 비보를 듣고 그린 이 작품이 고갱에게는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고갱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그려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고갱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또 그렇다고 작가로서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고갱이 느끼는 감정이 캔버스로 쏟아져 나와서 이 작품이 그려졌고 이걸 그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텐데요. 이 목숨을 끊으려는 그 직전까지도 작업을 했던 걸 보면 이 고갱에게 예술은 고통을 토해내는 과정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고통이 걸작이 되는 게 이 예술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고갱하면 고흐라는 이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둘이 절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둘은 함께 작업실을 공유할 정도로 굉장히 절친했고요. 특히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잘랐을 때 이 고갱이 관련이 있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네, 고갱이 처음 고흐와 고흐의 동생이자 미술 애호가이기도 했던 테오를 만나게 되면서 절친한 사이가 되거든요. 네, 이후에 둘은 고흐의 작품 노란 집에 등장하는 이 노란색 벽의 건물에서 함께 머물면서 깊게 교류하고 또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러다가 둘이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네, 이때 고흐가 귀를 자르게 된 건데요. 이 화풍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 너무 상극이었던 둘은 친했던 만큼 불같이 다투게 됩니다. 이 다툰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결론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고갱이 고흐를 떠나게 됩니다. 네, 이런 고갱이의 삶을 주제로 한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일까요?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달과 육펜스라는 책인데요. 이 서머신 몸이라는 작가가 고갱의 이야기를 영감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특히 서머신 몸은 직접 타히티에 방문하기도 하면서 고갱의 발자취를 쫓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갱이 타히티에 남겨놨던 그림을 발견해서 아주 낮은 값에 구매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이 달과 육펜스는 꿈을 찾아 떠나면서 예술혼을 불태우는 이 고갱의 삶을 다루면서 큰 성과도 이루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먼저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네, 본래 직업과 가족까지 뒤로하며 예술에 생을 바친 고갱의 삶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인 만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자, 삶 자체가 예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고갱이 그토록 쫓았던 자유가 무엇인지 작품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낮잠을 매일 30분 이상 자는 사람은 심방세동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후안 라몬 히메네스 대학병원 연구팀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과 낮잠을 매일 30분 미만으로 자는 사람, 30분 이상 자는 사람 등 세 그룹으로 나눠 평균 1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낮잠이 긴 사람은 짧은 사람보다 심방세동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낮잠 자는 시간이 매일 15분 이하인 사람은 30분 이상인 사람보다 심방세동 발생률이 42%, 15분에서 30분인 사람은 56% 낮았는데 이는 낮잠의 적정 시간이 15분에서 30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삽입형 지세동기의 단점 중 하나인 극심한 통증을 막을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 공동연구팀은 부정맥 발생 부위를 정확히 찾아 해당 부분에만 전기 자극을 적게 가해 큰 충격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다채널 전기 자극 어레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로 토끼 실험을 진행한 결과 부정맥의 시작 지점을 정확히 진단했으며 약한 전기 자극을 연속적으로 발생시켜 부정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어 사용 AI 플랫폼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퓨팅 자원을 주축으로 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 AI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의료와 법률, 상담 등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오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 생태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0,000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철 음식은 그 어떤 보약보다 몸에 좋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즘 봄나물을 캐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나물과 독초는 꽃이 피기 전 잎과 뿌리만으론 구분이 어려워 이맘때 모르고 드신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되도록 산나물은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는 임의로 캐서 드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